자, 부동산 경매 집행기관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집행하는 기관은 원칙적인 집행기관은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집행관은 과거에는 집달리라고 불렀습니다. 집달리. 집달리 붙인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과거는 집달리라고 했었는데 집달리 그때 리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리라고 해서 우리들이 관리 그러잖아요. 관리는 관은 고위직 공무원을 관이라고 이름 붙여지고 리는 뭐 이거 서리 하위직 공직자를 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집달리라고 하는 것이 집달리를 지금으로 말하는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누가 집행관이 되냐면은 오랫동안 평생을 법원직 공무원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나중에 퇴직하면서 그 소속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는 자, 네가 집행관 하라라고 임명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집행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관은 법원직 공무원 등으로 있다가 마지막으로 담당하는 공직이 집행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위직입니까? 평생을 근무하던 사람인데 퇴직하기에 바로 앞서서 다는 것이 집행관인데 하위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집달리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왜 하위직 공무원이냐라고 하는 이런 서운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니들도 관 달아라 라고 해가지고 집달리에서 집달관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집달리든 집달관이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뭐 지위가 달라진 건 아니죠. 우리 옛날에 보세요. 지금은요 간호사라고 부르죠. 옛날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간호원이라고 불렀죠. 간호원들이 야 간호 업무를 우습게 보는 거냐, 왜 의사 약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간호하는 사람은 간호원이라고 부르냐, 여자를 비하하는 거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니들도 사자 달아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바뀐 거죠. 근데 간호원에서 이름이 간호사로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 이름만 달라진 거지. 마찬가지로 집달리에서 집달관으로 됐다라고 하더라도 명칭만 달라진 거야. 그런 어쨌든 집달관이든 집달리든 이거 뭡니까?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뭐예요? 집달하는 관리 이거죠. 집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알아요? 우리가 집달한다는 말을 써요? 안 쓰죠. 이거는요 일본식 법률 용어 표현이야. 일본 놈들한테 가가지고 집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걔들 무슨 얘기인지 알아. 우리는 집달한다는 말은 안 써. 그래서 집달관이라는 용어를 2002년도에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이 일본식의 법률 용어 표현을 없애고 집달관에서 집행관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집행관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하, 집행을 담당하는 관리 바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집행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적인 여기서 경매를 규율하는 집행기관이 집행관인데, 집행기관은 집행관은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집행관은 권력적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원칙적인 집행기관이 집행관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자, 몸으로 때우는 일, 집행과 관련해서 몸으로 때우는 일, 이런 것들은 집행관이 모두 관장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경매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매법정에 가다 보게 되면 경매법정 법대에 앉아가지고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매법정에 법대에 앉아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판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법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판사지만 경매법정에 법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 지금부터 경매를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낙찰자로 되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바로 집행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몸으로 때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압류는 나중에 가압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자 채무자의 이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이 채무자의 이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고 명령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명령이 집행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아니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이 아니라 갑에게는 냉장고, 세탁기, TV, 뭐 장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 채권자가 이런 유체동산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가압류 목록에는 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러면 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명령의 집행은 어떻게 되는가? 집행관이 가가지고 그 집행을 냉장고, 세탁기, 장롱, TV 여기다가 빨간 딱지 갖다 다 붙입니다. 이거를 과거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걸 유체동산에 관한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과거에 뭐라고 불렀는가? 집달리 붙인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빨간 딱지 붙여로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집행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몸으로 떼우고 있는 거죠. 가처분도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하러 가는 사람이 집행관입니다. 또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이 부동산에서 경매를 개시하게 되면 뒤에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부동산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법원에다가 현황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얘기합니다. 현황조사라고 하는 것은 왜 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현황을 조사하라고 하게 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가가지고 이 부동산의 현황과 점유관계를 조사합니다. 현황을 조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공부상으로 2층 건물인데 가보니까 한층 더 올라가서 실제로는 3층이더라. 또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 토지와 한 동의 건물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미등기 건물이 한 동 더 있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공부상의 표시와 현장이 다를 수 있잖아. 또 반대로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 토지에 두 동의 건물인데 가보니까 한 동의 건물은 멸실대가 없더라. 공부상으로는 지목이 전인데 여기에 보니까 창고 부지로 사용되겠더라. 대지로 사용되겠더라. 이렇게 다를 거 아닙니까? 공부상으로는 면적이 이만큼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면적이 다르더라. 공부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은 도로로 사용되겠더라. 공부상으로 땅이 이만큼 되는데 옆에 토지 소유자가 이만큼 점거하고 있더라. 실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상의 표시가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를 조사한단 말입니다. 점유관계를 조사한다라는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점유관계라는 말은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가 누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고 빈집일 수도 있겠죠. 누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그네인 세입자가 점유하느냐 아니면 집주인, 소유자가 점유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나그네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등기된 전세권자냐 아니면 임차인이냐.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주택임대차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요건으로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갖춘 임차인이냐 아니 갖춘 임차인이냐. 갖췄다면 언제 어떻게 갖췄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법원에서 누구한테? 집행관한테 명령을 내린다고. 가 조사해 와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집행관이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법원에다가 내가 현재 가서 봤더니 경매로 난 이 부동산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공부상의 표시와 실제 부동산의 현황은 일치합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보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현황 조사하러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집행관이라고. 집행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통적인 분모가 뭐예요? 모두 다 몸으로 떼우는 거야. 내가 몸으로 떼어서 내가 직접 발로 떼어서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힘으로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를 모두 담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가? 집행관이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집행관은 또 뭘 하냐면은 나중에 부동산 인도명령의 집행 등도 집행관이 합니다. 무슨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았어. 어떤 주택을 낙찰받았어. 채무자인 소유자가 그러면 경매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이 사람 나가야 되는 거지. 집을 비워야 되는 거지. 안 비우고 계획이고 안 나가고 있어. 또는 여기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경매로 낙찰되고 난 다음에 안 나가고 집을 안 비워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낙찰자가 내가 매각대금을 모두 내고 난 다음부터 6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식의 소송이 명도 소송이 아니라 부동산 인도 명령이라고 하는 간편한 그런 명도 절차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왜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냐? 조음할 때 나가라?
라고 인도 명령을 발령합니다. 언제까지 나가라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안 나가게 되면 그러면 언제까지 나가라 그 날짜에 와가지고 강제로 인부 들어와가지고 여기 트럭에다가 짐 다 해가지고 끄잡아 내려가지고 여기다 실어가지고 이거 창고에다 처박아두고 빈 집으로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낙찰자에게 갖다 준단 말입니다. 이런 절차를 인도 명령 집행 절차로 가는데 이 절차를 밟는 사람이 누군가? 구체적으로 와가지고서는 여기 채간살을 끄잡아내고 창고에 이렇게 넣고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절차,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누군가? 이게 바로 집행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집행관은 집행과 관계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담당한다라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집행관은 말이에요. 집행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직의 마지막에 맡는 것이 집행관입니다. 집행관은 반관 반민에 지휘했습니다. 반은 공직자고 반은 공직자가 아닙니다. 반관 반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집행관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명령한 일을 수행하고 그 건마다 수당을 받습니다. 공직자는 봉급을 받아야 공직자죠. 수당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는 아니잖아. 자, 근데 하는 일은, 집행관이 하는 일은 공무인데,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당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집행관은 반관 반민의 형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한때 우리나라 이게 정의롭지 못한 비리가 만연하고 할 때는요. 자, 집행관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떡 쓰는 사람이 집행관이지. 우리가 떡을 쓸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떡을 쓸다 보게 되면 손에 떡고물 묻잖아. 청렴한 이런 공직자라고 한다면 떡고물이 손에 묻었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지. 씻으면 이게 수채권용으로 다 빠져나가잖아. 아깝잖아. 이거 어떻습니까? 떡고물 손에 묻은 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지. 떡고물인 말을 이해가셨습니까? 옛날에는 비리가 난무할 때, 급행료가 막 난무할 때는요, 그때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집행관은 4년 단임입니다. 4년 하고 나면 이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럴 때 집행관 4년 하게 되면 1년에 아파트 한 채씩 떨어진다라는 말이 또 있었습니다. 요새 얘기 아니고요. 옛날에요. 옛날에.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비리가 난무할 때 우리 동사무소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띄달라고 했을 때도 급행료 내면 빨리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늦장 피우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거 보게 되면 공직사회가 급격히 맑아졌죠. 그죠? 우리는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운전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접어서 넣고 다녔었잖아요. 그런 기억 없으세요? 그러다가 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교통정에 딱 만나가지고 교통법규 도로 교통 몇 조를 위반하셨습니다. 운전면허 주십시오. 그럼 운전면허증과 해가지고 그거 같이 이렇게 주죠. 그럼 그 밑에 것만 살짝 빼고 운전면허증 딱 돌려주면서 안전운행 하십시오. 이랬잖아.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급격하게 공직사회가 맑아졌죠. 제 기억으로는요. 처음에는 이게 해가지고 하는 그 금액이 3,000원이었었습니다. 공정가가 3,000원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주죠. 그 5,000원짜리 주기엔 그 자리에서 2,000원 거실로 줬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공직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맑아진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 그랬단 말입니다. 요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보세요. 어쨌든 보세요. 그럼 집행관은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당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비리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급이 많을까요? 수당이 많을까요? 당연히 수당이 많지. 그래서 마치 이것은 느낌이 뭐냐면 이거예요.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직자로 하여금 평생을 법원직 공무로 네가 수고하고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와가지고 돈 좀 챙겨가지고 퇴직하라. 이 대우직처럼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경매는 말이에요. 요전에 얘기할 때에 자본주의의 외과적 수술이 경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담당하는 것이 집행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집행관이 그런 식으로 대우직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보세요. 집행관은 임기가 4년이야. 단임이야. 자, 여기서 나중에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마지막으로 법원직 공무원 등으로 일단 나서서 마지막으로 받는 공직이 이게 집행관이란 말입니다. 집행관 4년 하고 나면 무조건 퇴임이야. 단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좀 달라지겠죠. 우리나라의 공직사회의 원리 중에 하나가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순환보직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순환보직의 단점도 상당합니다. 자, 순환보직은 만약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 한직에만 있고 어떤 사람은 요직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불공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한 사람이 한 부서에만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서의 일은 정통할 수 있습니다만 연관되는 부서하고의 관련되는 업무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뺑뺑이 돌린단 말입니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순환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알게 되는 거죠. 따라서 순환보직은 그러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보직은 그 장점 못지않게 단점합니다. 자, 법원직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다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보세요. 민사신청과에 있다가, 그 다음에 민사법정에 들어갔다가, 등기소 갔다가, 경매법원에 갔다가, 이래 가지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부서에 가가지고 좀 알만하면은 딴 부서로 가는 거야. 이 부서에 대해서도 알만하고 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좀 되면 딴 부서로 가는 거야. 나중에 돌아서 다시 이 부서로 오는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서로 오게 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알만 능숙해질만 하면 이 부서로 가고 능숙해질만 하면 이 부서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순환보직이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거야.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전문적인 영역 중에서도 가장 민사적인 법률관계 가장 최전문적인 이 최상단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순환보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곤란한 거야. 그래서 집행관 1년 차에는요, 자기가 하는 게 적법하게 하는지 이것도 잘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대학원 후배 어느 한 사람이 여기서 집행관 초임으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으로 초임 발령됐는데 처음에 1년 차에는요, 저한테 수시로 전화 왔었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경매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법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수시로 저한테 전화 왔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차, 1년 반 정도 지나고 2년 차 일이 되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전화 안 와요. 이제 어느 정도 일이 이제 능숙해지니까. 전화 온다라고 하더라도 선배님 요새 잘 계십니까? 언제 만나 소주 한잔 해야죠. 이런 안부 전화 옵니다. 한 3년 차 정도 되게 되면 이제 거의 도사급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해가지고서는 진짜 손오공처럼 여의봉을 휙 날리고 이 정도 되게 되면 4년차 되게 되면 이제 능숙해지게 되면 그때 되게 되면 퇴직하는 거야. 퇴직한 그 자리로 또 초짜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순환보직의 문제가 이게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불신풍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법정에 가가지고 법대에 앉아서 경매 절차 진행하는 사람이 집행관이라고 그랬었죠. 집행관이 하는 일은 모두 다 법대로 진행된다라고 오해하지 마라 이 말이야. 집행관이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대로 하지 않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잘못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불신풍조를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지금 법원에서 실시하는 절차가 만약에 법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법대로 진행하지 않은 이 부분이 나에게 불이익하다라고 하게 되면 난 어떻게 됩니까? 왜 법대로 안 합니까? 라고 해가지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따져서 법대로 하도록 내가 해야 되겠죠. 근데 자, 내가 법원에서 실시하는 절차가 법대로 하지 않은데 법대로 진행되지 않는 절차가 나한테는 오히려 유리해. 그럼 나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게 나한테 불리하면 따져가지고 자 법대로 해라 라고 요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게 잘못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유리하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내가 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 실시하는 경매 절차를 내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쥐락펴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관이 하는 일은 모두 다 옳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대체적으로 법대로 하겠죠. 그죠? 그 때로는요, 법대로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매를 진행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저 집행관 저 왜 저래? 에? 저 사람 석보면, 우리 여기 저 실장 팀장급들 되게 되면, 보게 되면, 아, 저 집행관은 초짜도 아니다. 바로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2021 타경 13579 사건 이래야 되는데 2021년 타경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경매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만난 사람 보게 되면 그 집행관이 능숙하게 경매 절차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 이 부동산이 제1회차의 이력이었습니다. 유찰돼가지고 4월 15일에 2회차의 최저가 7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저가 7천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A, B, C라는 사람이 참가해서 A라는 사람이 8,700에 최고가 매수 신고를 했습니다. 최고 금액으로 쓰고 들어가서 낙찰자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주일 후에 4월 15일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이 만약에 오늘이 화요일이다라고 한다면 오늘이 4월 15일 화요일이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후가 언제입니까? 다음 주 화요일 4월 22일 화요일 이날 일주일 후죠. 이날에 이 절차에서 최저가를 7천으로 한 이 4월 15일에 매각기일의 절차에서 집행관 주도하에 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절차인지 아닌지를 심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A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라고 하는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이 절차가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A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매각 불허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매각 불허 결정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절차가 잘못됐다. 잘못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일주일 후에 매각 허가냐 매각 불허가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판의 형식이란 말입니다. 재판의 형식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원칙적인 재판의 형식이 판결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형식이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나 명령의 형식의 재판도 있습니다. 명령의 형식 재판, 가압류 명령, 가처분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부동산 인도 명령,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부동산 인도 명령, 이것도 뭡니까? 하나의 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이죠. 채무자의 이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고 하는 법원의 명령 아닙니까? 근데 명령이라고 하는 재판의 형식도 있고 결정이라는 형식의 재판도 있단 말입니다. 결정의 형식 이런 겁니다. 보세요. 의뢰라는 사람이 법원에 채무자 갑소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매를 신청한 것이 적법한 경매 신청이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하죠. 지금부터 채무자 갑소의 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개시한다. 경매 개시 결정. 만약에 이게 적법한 경매 신청 아니다라고 한다면 경매 개시 결정을 안 해주겠죠. 경매 개시 결정 뭡니까? 경매를 개시한다라고 하는 법원의 재판 아닙니까?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 결정, 이것도 뭡니까? A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라고 하는 법원의 재판입니다. 매각 불허 결정, A에게 매각을 허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도 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 결정,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 모두 다 뭐예요? 이것도 결정이라고 하는 형식의 재판이죠. 재판은 누가 해야 돼요? 재판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재판은 누가 해야 돼? 판사가 해야 되는 거지, 판사가. 근데 보세요. 1년에 경매가 경계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말하면 1년에 경매가 법원에 실시하는 경매가 약 15만 건 정도 평균적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15만 건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요 15만 건에서 20만 건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0만 건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경매 사건에서 경매 개시 결정은 필요한 거고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 결정 이런 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결정을 3건 정도 평균적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만 건 곱하기 3 하게 되면 60만 건이지. 60만 건이라고 하는 결정이라는 재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너무 뻔한 거지.
경매 신청했는데 경매 신청한 것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다 갖춰서 하게 되면 경매를 개시한다라고 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매각을 허가한다, 매각 허가 결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너무나 뻔한 일, 너무나 뻔한 업무에 법률 전문가인 법관이 여기에 일일이 다 개입해가지고 60만 건을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인력 낭비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법관은 양 당사자 말을 들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뻔한 기계적인 업무에 판사가 여기다가 개입된다라는 것은 인력 낭비가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판사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이런 뻔한 업무들, 이런 결정이라 하는 이런 재판들, 이런 것들은 판사가 아닌 판사 따까리라는 것이 이해가 편하실 것을 예를 합니다. 판사를 보호자 하는 직을 두어서 그 보호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사 대신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우리도 2005년도에 그 제도를 받아들여서 사법보호자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권력적 사실행위, 몸으로 때우는 일은 집행관이 담당하고 머리로 판단하는 것은 원래 판사가 해야 되는 건데 매각 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 결정 이런 등의 이런 것들은 원래 판사가 해야 되는데 판사 대신 사법보호자관이 판사 대신 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는 집행관이 담당하고 관념적 판단행위는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책상 앞에서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거, 몸으로 때우지 않아도 되는 거, 이건 원래 판사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판사 대신 사법보호자관으로 하여금 대신 보호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사는 뭐 하는가? 판사는 집행관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또 사법보호자관의 결정 등이 잘못됐다,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야 집행관이 사법보호자관 잘못된 것이 없다, 제대로 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위에서 집행관과 사법보호자관 그 위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판사가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행하는 기관은 크게요, 원칙적인 권력적 사실행위, 몸으로 때우는 일은 누가 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은 누가 하고? 집행관이 하고. 여러분 경매법정에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집행관이 하고. 내가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매각 허가 결정, 매각 불허 결정 결정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담당하고? 원래 누가 해야 되는데? 원래 판사가 해야 되는데 판사 대신 누가 한다고요? 사법보호자관이 판사 대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판사는 그 위에서 감시 감독하고 또 여기 이의신청 등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또 판사만이 해야 될 중요한 업무 등을 따로 마련해서 이런 일은 판사가 하도록 한다라고 해서 나눠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집행기관은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